시어머니가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나요? 3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혼자서 대출받아 샀는데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야.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산 집에서 나만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실화를 듣고 나면 당신도 분명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과연 내 집이 정말 내 집일까? 28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녀. 5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그녀에게 결혼 준비는 행복한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부딪힌 현실은 바로 집이었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2억을 넘어서는 시대.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 너 이름으로만 받아야 할 것 같아. 대학 시절 몇 번의 연체 기록 때문에 그의 신용등급은 6등급이었거든요. 반면 그의 반해 저는 5년간 성실한 직장 생활로 2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집이라는 건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인데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달콤한 말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꿈꾸며 저는 흔쾌히 대출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인데 이름이 누구 걸로 되어 있든 상관없지 않을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그녀의 이름만 올라갔습니다. 대출 계약서에도 재산세 고지서에도 모든 서류에 그녀의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그땐 그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전혀 몰랐죠. 수개월간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찾은 집. 경기도 외곽 25평 구축 아파트였어요. 1989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어서 깨끗했습니다. 가격은 3억 3천만 원. 계약금 5천만 원은 그녀가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모은 적금을 깨서 마련했어요. 직장 들어가서부터 언젠가는 내 집을 갖겠다는 꿈으로 모았던 소중한 돈이었죠. 나머지 2억 8천만 원은 주택담보대출로 받았습니다. 모든 서류에 그녀의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월 상환금은 130만 원, 그녀가 70만 원, 남편이 6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죠. 입주 첫날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케아에서 산 화이트 소파를 거실 한가운데 놓고 벽에는 연인 시절 함께 찍은 사진들을 걸었어요.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을 놓고 부엌에는 새로 산 그릇들을 정리했죠. 함께 조명을 바꾸고 커튼을 달며 설렘에 부풀었거든요. 여기가 우리 보금자리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은 분명 우리 집이었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정말 신혼의 달콤함 그 자체였어요. 저녁이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주말이면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미래를 설계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3개월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정확히 87일째 되던 토요일 오후였어요. 그들이 함께 주말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울린 초인종 소리. 현관문 앞에 서 있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거죠. 문을 열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지금도 생생해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 인테리어는 왜 이렇게 해놨어?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 지내니 안부도 없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아들 집이라고요? 자신이 5년간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내고 자신 명의로 대출받아 산 집인데, 자신이 매달 70만 원씩 대출금을 내고 있는 집인데, 하지만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어르신이니까 그냥 말버릇이겠지. 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의 표현이겠지. 그런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매번 반복됐거든요. 우리 아들 집은 이렇게 좁으면 안 되는데, 여기 커튼 색이 왜 이래? 내 아들은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소파가 너무 딱딱하다. 우리 아들 허리 아프겠. 냉장고가 왜 이렇게 작아? 우리 아들 많이 먹는데. 에어컨이 약하네. 우리 아들 더위 많이 타는데. 점점 집 안에서 그녀가 설 자리가 사라져 갔어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고른 가구 하나하나, 신중하게 결정한 인테리어 스타일 하나하나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시어머니의 방문 횟수였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나더니 나중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르시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항상 예고 없이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 10시에 둘이 늦잠 자고 있으면 갑자기 최인종이 울리고, 일요일 저녁 8시에 드라마 보고 있으면 문 열어라 전화가 오고, 심지어 평일 저녁에도 예고 없이 나타나셨어요. 지나가는 길이었어 하시면서 말이죠. 오시면 마치 자신의 집처럼 행동하셨어요. 예고 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뒤지면서,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우리 아들 영양 부족하겠다.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드라마를 보시며, 이 집은 조용해서 좋다 하시기도 했고요. 심지어 안방까지 들어가서 이불을 만져보시며, 이불이 너무 얇다. 우리 아들 감기 걸리겠다 하시기도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도 긴장하며 살게 됐어요. 언제 시어머니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집을 완벽하게 정리해놔야 했고, 평일 저녁에도 편한 운동복 대신 단정한 옷을 입어야 했죠. 주말에도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늦잠 자고 싶어도 혹시 시어머니가 오실까봐 일찍 일어나야 했고, 집에서 편하게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견디다 못한 그녀는 어느 일요일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다녀간 직후였거든요. 자기야,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니까 나 좀 불편해. 정말 조심스럽게.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리 연락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 갑자기 오시니까 당황스럽. 집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퉁명스럽고 차가운 목소리였거든요. 내 엄마인데 그 정도도 못 받아줘.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자기 집 드나들듯 하시는 게 어디가 나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하는데 뭐만 유난스럽게 왜 그래? 그 말에 그녀의 속이 완전히 뒤틀렸어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한 걸까요? 괜한 소리를 한 걸까요? 이 집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자신이 이 집에서 편하게 쉴 권리는 없는 걸까요? 남편은 계속해서 그녀를 몰아세웠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데 가끔 오시는 것도 안 돼. 효도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집만 내 거라고. 결혼하더니 완전히 변했네.
엄마가 듣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말들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어요. 특히 집만 내 거라고 라는 말이 가장 아팠어요. 실제로 이 집은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녀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 후로 그녀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불만을 표현하며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웠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른 며느리들은 정말 다 이렇게 사는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했어요.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웃으며 맞이하고, 차를 끓여드리고, 과일을 깎아드리고,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계속 쌓여갔어요. 집안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고, 언제 시어머니가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죠. 자신의 집인데도 자신이 주인이 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설 명절이었어요. 결혼 후 첫 번째 설날이었죠. 시댁에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족들까지 모두 모여 총 23명이나 되었어요. 그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떡국을 끓이고, 가진전을 부치고, 나물 8가지를 묵히고, 갈비찜에 잡채까지. 정말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온종일 부엌에서 설거지와 음식 준비를 반복했어요. 손은 뜨거운 기름에 된 자국투성이가 됐고, 허리는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첫 명절이니까 열심히, 성실히 했어요. 저녁, 무렵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른들은 윷놀이를 하시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평화롭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였죠.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젊은 사람들 힘들다던데 너희는 어떻게 집 마련했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집 말이야.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내가 반쯤 사준 셈이지. 내가 결혼 준비 많이 도와줬거든. 혼수도 내가 거의 다 차려줬고 집 계약금도 내가 많이 보태줬어. 이 며느리가 운이 참 좋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말 그대로 말문이 막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목구멍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았고 숨을 쉬기도 어려웠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랬거든요. 그 집에 들어간 시댁 돈은 고작 500만 원이었습니다. 집 계약금 5천만 원 중에서 겨우 10분의 1에 불과했어요. 그마저도 혼수 준비할 때 보탬이 되라고 주신 돈이었고 실제로는 신부 측에서 준비한 혼수 비용과 상쇄되는 금액이었거든요. 나머지 4,500만 원은 모두 그녀가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은 소중한 적금이었죠. 월 대출금 130만 원도 그녀가 7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죠. 우리 며느리 정말 복 터졌네. 시어머니 복을 타고났구만. 더욱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거의 다 준비했어요. 라고. 정정하지도 않았고, 아내를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조차 보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 말씀에 동조하는 것 같기까지 했어요.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죠. 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신의 기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시어머니의 공로로 둔갑하는 현실을, 그리고 남편이 전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 명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그냥 참았어요. 실례합니다. 하며 화장실로 가서 5분 동안 조용히 울었어요. 눈물을 닦고 거울 앞에서 억지로 웃는 연습을 한 다음 다시 밝은 얼굴로 돌아가서 설거지를 계속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집 대출도 내 이름이고 계약금도 내가 낸 건데 엄마가 500만 원 주신 걸로 반쯤 사셨다고? 나머지 3억은 누가 낸 거야?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어요.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이거 내거 따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엄마 앞에서 굳이 정정할 필요 있어. 기분 나빠하실 텐데. 어차피 우리 집인 건 맞잖아.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살아야 해?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 사건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날 밤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니거 내거 따지는 건 아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부부 사이에는 니건 내 것이 없는 걸까요? 하지만 책임은 왜 혼자 져야 하는 걸까요? 존중은 왜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일주일 후 토요일, 그녀는 친정에 갔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친정 엄마라도 만나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딸의 얼굴만 봐도 뭔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그제서야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의 잦은 예고 없는 방문, 우리 아들 이라는 반복되는 말들, 남편의 무관심과 무이해, 설날에 있었던 충격적인 일까지. 엄마는 중간에 화를 내거나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끝까지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에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너무 참으려고만 하는구나. 내 집이면 내가 편해야 하는 거 맞지? 내가 그 집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계약금 내고 매달 70만 원씩 대출금 내면서, 그런데도 대접은 이런 식으로 받고. 너도 당당하게 말할 권리가 있어. 엄마의 말을 듣고 그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참기만 했다는 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왔다는 거. 그리고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 집에서 계속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야겠다고. 월요일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명예 정리하자. 대출도, 집도. 내가 낸 만큼은 분명히 하고 각자 책임지자.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남편은 완전히 놀라며 되물었어요. 너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뭔 소리 들었어? 그녀는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대답했어요. 이혼 얘기가 아니라 정리 얘기야. 내 이름으로 산 집에서. 나도 주인 대접을 받고 싶을 뿐이야. 이 집에서 내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어. 엄마가 오실 때도 미리 연락해달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고, 내가 이 집을 위해 낸 돈도 인정받고 싶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은 그녀가 너무 변했다고, 예민해졌다고 말했고,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예고 없이 집에 오셨고, 여전히 우리 아들,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어머니,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라고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워 하셨고, 남편은 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라며 화를 냈어요. 결국 그들은 2주 전부터 잠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각자 시간을 가져보자고 합의한 거예요. 그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고요. 아파트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월 130만 원 대출금도 그녀가 혼자 다 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졌죠. 하지만 마음은 한결 편해졌다고 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언제 시어머니가 올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진정으로 편히 쉴 수 있게 된 거죠. 그 아파트는 자신의 돈으로 산 집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편히 머물 수 없었던 곳이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12평 원룸은 비록 작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에요. 아무도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우리 아들 집, 우리 며느리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평온하게, 자신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이죠. 사람들은 결혼은 둘이 사는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아파트에는 항상 셋이 있었어요. 그녀와 남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 그 사이에서 그녀는 완전한 투명 인간이었어요. 존중도, 권리도, 목소리도 없이 그저 돈 낸 사람일 뿐이었죠. 이제 그녀는 다르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이 낸 만큼, 자신의 마음도 편히 머물 수 있는 집에서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3억 3천만 원짜리 집을 혼자 대출받아 샀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집이라 부르고, 자신은 그저 돈 낸 며느리일 뿐일 때 말이에요. 그 집, 정말 내 집일 수 있을까요? 집이라는 건 단순히 잠자고 밥 먹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솔직한 자신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곳이에요. 무엇보다 집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곳이어야 해요.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여기가 진짜 내가 속한 곳이구나 느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집이 아닐까요?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서는 안 되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서로가 편안해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남편과 다시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한 가지는 분명해요.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해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우리 집이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은 정말로 당신의 집인가요? 당신은 그 집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투명인간이 되어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 명의가 누구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집에서 누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는지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로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 모두가 편안해하는 진짜 우리 집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의 집은 정말 당신의 집입니까? 오늘 하루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